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먼입니다. 네, 오늘 기자가 간다 첫 코너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자, 김홍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멀리 다녀왔어요. 네,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 직접 가서 코나인을 타보고 왔습니다. 네, 코나인을 타보고 왔는데요. 자, 우리 김홍모 기자의 시승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귀청을 찢어버릴 듯한 엔진음, 엑셀을 밟는 족족 반응하는 폭발적인 가속력. 일상에서는 실용적인 SUV, 때로는 경주마 같은 자동차, 코나인을 직접 타봤습니다. 코나인은 기존의 i30N과 벨로스터 N에 이은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고성능 모델로 최신의 N모델에 걸맞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코나 N은 현대자동차 N 브랜드의 첫 번째 고성능 SUV 모델로 N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펀투 드라이브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까지 겸비한 차량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0 터보 GDI 고성능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출력 280PS 마력, 최대 토크 40kg 펄스미터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최고 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플랫 파워 엔진을 적용하여 주행 성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다가 N모드로 전환하니 확실히 운전감이 딱딱하다고 할까요? 주행 모드에 따라 무게감 있는 스티어링 휠과 단단한 서스펜션을 느낄 수 있는 등 변화가 뚜렷합니다. 또 널찍한 10인치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N 전용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코나 N에는 인제 스피디움뿐 아니라 영암과 용인 등 다른 국내 서킷들의 지도가 내장돼 있어 GPS를 이용한 랩타임 측정도 가능합니다. 코나 N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장치, 앵그린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기존 280마력에서 290마력으로 출력을 올림으로 인한 진동과 배기음, 또 계기판에 20초의 카운트다운이 뜨는 등 만화 주인공이 된 듯한 가슴 뛰는 경험을 줍니다. Our mission is to push the limits of performance to help you discover how fun driving can be. The potential target customers of Kona N desire both driving pleasure of a hot hatch level performance and versatility of an SUV. SUV의 활용성과 고성능 퍼포먼스 사이의 절묘한 지점에 위치한 코나 N이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 김 기자, 화면을 봤는데요. 벤츠에는 AMG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MW에는 M. 이게 바로 이제 고성능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걸 직접 한번 운전해보고 하니까 화면에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네, 벤츠의 AMG와 BMW M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성능 브랜드를 대표합니다. 현대차의 N은 이들의 뒤를 추격하는 후발주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2년 고성능차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014년 고성능 브랜드 N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약 10년간의 연구 및 개발로 지난 6일 독일에서 열린 24시즌 내구 레이스와 월드 투어링 카컵 개막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기술력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대차가 코나 N 출시를 앞두고 또 새로운 N 라인업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아반떼 N을 공개한 건데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해치백과 SUV에 이어 세단으로 영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코나 N을 발표한 시기가 지난 4월이었는데요. 2개월 만인 6월에 새로운 N 라인업을 공개하는 등 굉장히 빠른 템포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김홍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가 2단 개발 호재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오래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중구 원도심 지역이 개발되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고 명품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전역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들과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개발 사업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선화, 용도 촉진지구를 비롯해
인구 지역 11곳에 대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이 예정돼 있고요.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사업, 중구 및 동구 구도심 일대 대규모 주거타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군과 편의시설, 역세권 등 기반 시설을 갖춘 초고층 주거타워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편리하고요. 걸어서 5분 이내에 지하철역, 중앙역과 대전역이 있어서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각종 쇼핑 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와 한밭 종합운동장, 대전천, 보문산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과 녹지 환경도 풍부합니다. 또 이곳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 주택 조합 방식으로 설립돼 절차가 간소하고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탈퇴가 어려운 점 등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의 랜드마크로 들어설 이 단지가 최상의 입지 조건과 높은 미래 가치로 대전의 명품 주거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자, 리포트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그 지역이 대전의 예전에 가장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도심이라고도 하고 원도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분양이 되는 만큼 메리트가 많겠죠. 교통편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요. 네, 반경 1km 이내로 지하철 역사 중앙로역과 대전역, 대동역 등 세 군데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대전역 BRT 정류소가 가까이 있어 오송과 세종, 대전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김명 기자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참 많이 다녔습니다. 대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라고 아시는지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규제가 있죠. 이 지식산업센터는 여기서 조금 비껴져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김미연 기자가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최근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에 기업 지원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입주할 경우 타 상품에 비해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세금 감면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신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해 투자자는 물론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업무적 성격이 더 강해 편리한 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GTX A 노선과 광역교통망이 인근에 있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입지의 교과서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고양시 향동지구입니다. 향동지구는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어 네트워크 및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삭막한 공간을 탈피해 워라벨과 웰빙을 강조한 특화 설계에 힘을 실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큰 면적 곳곳마다 휴게 공간과 커뮤니티 편의 시설을 가득 채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차별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축구장 약 19배의 규모를 자랑하는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스텝업 오피스를 비롯해 조깅트랙, 다양한 휴게시설, 카페테리아 등 입주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인 커뮤니티가 강점입니다. 최근 워라벨로 직장인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장에 알맞은 혁신적인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계단식 구조의 테라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로 주변 상가로 인구 유입을 높이는 후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키즈파크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설계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발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이 지식산업센터 조금 생소한데요. 다녀와 보니까 좀 어땠나요? 네, 근로자들의 워라밸이나 업무 환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테라스가 있으니 업무를 하다가도 바로 나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해당 호실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돼서 편의성을 높여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 삼성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산업부의 이영선 기자가 요즘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관련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 삼성그룹 내 첫 파업 사례를 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그룹 내에서 이뤄졌던 첫 파업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다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아니었고요. 노조 간부 6명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의 선제 파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노조는 향후 사측의 태도에 따라 점차 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파업까지 가게 된 건지 그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가 임금 협상을 시작한 건 올해 5월부터인데요. 양측이 계속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3개월 만인 4월 27일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달 9일 극적으로 교섭이 재개가 됐는데요. 여전히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사측의 임금 협상 최종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번 주 21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그때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임금 협상의 쟁점이 뭔가요? 네, 일단 이번 임금 협상 쟁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임금 인상률입니다. 그간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지난해 실적 등을 근거로 기본 인상률 6.58%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에 사측은 기존 노사협의회와 협의했던 4.5% 이상은 힘들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조 측이 일관되게 사측의 교섭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쟁점 사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노조는 지난달 18일 첫 가두 집회를 비롯해서 이후 이어진 교섭에서도 줄곧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노조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의 교섭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4.5%의 인상률을 회사가 제시했을 때 그 4.5%에 대한 근거나 왜 4.5%가 업계 최고 수준인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저희가 한 50여 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7건 정도의 자료를 받았고 그 7건의 자료는 대부분 그 공시 자료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또 노조는요, 사측이 제시했던 임금 협상 최종안의 경우도 기존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8가지 개별 요구안이라든지 또 5가지 삼성그룹 노조연대의 공동 요구안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사측에서 노사상생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던 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양측의 어떤 자존심적인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 업계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 게 맞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현재 양측은 좀 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노조 측의 경우는 사측 태도에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혔고요. 사측 또한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고 또 노조 측이 응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화와 교섭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조이긴 한데요. 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경우 삼성그룹 내 첫 파업 사례라는 점에서 양측 다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라서 양측 다 파업이 장기화되기는 원치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노사협의회 의원 선출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또 노조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영선 기자였습니다. 네, 치킨도 커피도 이제 로봇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로봇을 비롯한 유통산업에서 무인화 시스템의 무궁무진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디지털 유통대전인데요. 현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커머스 및 유통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활용 중인 디지털 서비스와 상용화를 준비 중인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디지털 유통대전은 국내 유일 디지털 유통기술 행사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및 차세대 유통시장 선도를 위한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의 유통산업 환경은 격동기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소매업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유통산업과 접목되는 등 유통산업의 패러다임마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면서 유통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는 변화에 발맞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정부도 유통업계의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쿠팡, SSG닷컴, 메쉬코리아를 비롯해 약 200개의 기업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쿠팡은 지역 투자와 고용 창출, 소상공인 상생, 동반 성장의 성과를 알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민 쿠팡 부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역, 경남, 부산에 이제 지역 투자 약속을 했고요. 최근 한 3년 동안 12개 지역에 총 한 2조 규모의 지역 투자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8,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SG닷컴은 자동화 설비로 구축된 최첨단 물류 시스템과 냉장, 냉동 전기 배송차, 다회용 보냉 가방, 알비백, 미생물 아이스팩 등 친환경 서비스를 소개했는데요. SSG닷컴만의 스마트한 유통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SSG닷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화 물류센터인 네오센터와 전국 이마트에서 하루 13만 건의 주문건을 쉼없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배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배송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커질 소비자분들의 요구에 기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배송을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할 것이며 친환경 배송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SSG닷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최근 풀필먼트 센터가 화두인 만큼 메쉬코리아도 역량 뽐내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메쉬코리아는 카카오 커머스와 밀키트 전문 기업인 프레시지와 협업을 통한 IT 기반의 실시간 라스트마일 배송 역량을 더해 프레시지의 밀키트 제품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받은 이제 주문건을 오늘 받을 수 있게끔 당일 배송을 수행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저희 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동안 저희가 배송을 한다라는 이제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배송뿐만 아니라 재고를 보관하면서 이제 피킹과 패킹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파주사분들에게 최적화되게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유통산업.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유통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현장을 다녀온 박주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근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가 열리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열리면서 기대감도 컸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업체들도 이제 많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직접 가보니 어땠어요? 네, 일단 현장 같은 경우는 축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 주요 참가자인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쿠팡은 이번 행사의 핵심 참가 기업으로 참석을 하면서 행사 부스 역시나 출입구 전면에 신세계그룹의 SSG닷컴과 함께 크게 부스를 차렸습니다만 당초보다 부스를 축소하고 또 설명한 거는 상주하는 직원도 두지 않은 채 미디어 영상으로 대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개회사를 통해서 이런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언급을 했습니다. 배송 물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서 유통 혁신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그 유통 물류 화재 사고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기업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날씨는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우선 신세계 보시겠습니다. 신세계는 맑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이베이 본사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단숨에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업계 강자인 네이버와 쿠팡과 함께 시장 주도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도 맑음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주 22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시가총액 70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썼습니다. 카카오는 지난주 IT 업계 맞수인 네이버와의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는데요. 올 하반기 핵심 금융자회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기업 공개에 나설 예정인 만큼 시총 3위 굳히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X그룹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구본준 전 고문이 이끌고 있는데요. LX그룹의 물류자회사인 판토스가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 LX그룹이 추진하는 첫 신사업인데요. 이를 계기로 현재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재계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쿠팡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 모습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쿠팡은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앞서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연이은 배송기사 사망사고, 우길기 상품 판매, 쿠팡이츠 갑질 논란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타깃이 됐습니다. 특히 우길기 상품 판매 논란이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물론 쿠팡이 자체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지만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고통받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이 우길기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우길기 관련 상품이 검색이 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계기상도였습니다. 네, 다음 주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다이슈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말 요즘 내 집 마련 쉽지 않죠.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 시행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우선 무주택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의 기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9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청년, 신혼부부들 사실 이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청년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보증료는 연간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이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보험 나올 거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제가 원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맞았을 때 잘못됐어 이랬을 경우 이거를
해주는 보험 이게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약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만 보장함에도 백신 부작용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얀센 등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 아울러 두통, 오한 발생 시에는 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보험 특약을 내놓는 우리 보험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보험업계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상품 또는 특약이 엄밀히 말해 백신 보험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뛰는 이 생생한 현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